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박수 소리가 큰 것 같은 게 왜 들까요? 왜냐면은 강의 때 저희가 예. 살짝 좀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렇게 텐션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도레미파솔 라시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예, 오늘 예. 해외여행 떠납니다. 맞습니까? 예, 해외여행. 예,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베트남. 베트남으로. 베트남. 요즘에 되게 친숙한 나라예요. 뭐 박항서 감독도 그렇고 네, 여행지로도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죠. 네. 뭐 호치민, 뭐 다낭, 뭐 이런 데, 네. 예, 뭐 그런 데 많이 나트랑, 가죠. 예, 뭐. 그런 데 많이 가죠. 자,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또 있을까요? 축구가 있고 국민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다. 낮다. 굉장히 맞아요. 젊은 나라다. 젊은 나라다. 젊으면 얼마나 젊을까요? 거의 20대라고 저는 20대로 기억합니다. 20대. 평균 연령이. 예전에 우리가 인도 얘기할 때 네. 인도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든 나라예요. 베트남이요? 예.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지금 현재 한 30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와.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출산 현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령화도 있어요. 베트남에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마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15년 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약 15년 뒤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 예. 중위 연령, 65세 이상 인구가 3명 중 1명이에요. 네. 2035년이 되면 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54.4세예요. 가운데 나이가. 가운데 나이가. 네. 이게 아무튼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지금 나는 건데. 예, 굉장히 나는 거죠. 네. 베트남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점, 배워야 할 점이 많은가 봐요.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나 봐요. 본받아야 된다라기보다도 네. 우리가 베트남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본받을 만한 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베트남의 기업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기업을 위협하는 어떤 경쟁자로 부상한다? 좀 이것도 먼 시나리오는 20년 안에는 뭐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베트남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주식도 사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파트를 뭐 사기도 맞아요. 해서 뭐 부동산 투자. 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오르진 않는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언제부터 빠르게 올랐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90년대 후반인가요? 아무래도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00년 넘어가면서. 사실은 좀 빠르게 올랐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오르긴 했으나 2000년이 지나가면서 빠르게 올랐는데 네. 그때가 이제 보면 그 예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40대가 된 시점이잖아요. 네. 예, 40대, 50대 요때가 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대고 구매하게 된.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본다면 베트남에서도 보면 밀레니얼 세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네. 성장을 하면서 그 세대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 강의 주제가 네. 뭐 아파트 재테크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베트남의 총인구가 대략 1억 명 가까이가 돼요. 와. 1억. 예, 1억 명 가까이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9,620만 8,984명. 예, 뭐 사실 뭐 이 숫자까지 뭐 외워야 될 필요는 없으나 거의 1억이네요. 1억. 거의 네. 1억이죠. 네. 그러면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네. 예측이 되죠. 1억 명이 넘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내수 시장만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급자족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상훈 씨가 아주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잠을 많이 잤나 보지? 한결에 방송하니까 잘하네. 잠을 아주 푹 잔 것 같아. 아주 그냥. 예. 근데 1억 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지금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다 1억 명이 넘었어. 1억 명이 넘어야만 그게 독일, 사실은 일본.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 1억이 안 되면 그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베트남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베트남은 우리는 예전에는 월남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왜 월남인 줄 알아요? 월남, 월남. 월남. 월의 남쪽 지방이어서 월남이에요. 월. 월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남쪽 지방에서 월남이거든요. 근데 이 왜 월남이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왕조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부터 뭐 많았잖아요. 뭐 삼국지 전쟁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숙청을 하는 왕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숙청을 할 때는 항상 월남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일단 똑똑하겠죠. 유전자적으로는. 피는 못 속이지 않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트남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와. 똑똑하구나. 일단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980년대, 1990년대 이때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많이 높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똑똑했고 부지런했고 그 특성을 지금 베트남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를 쫓아가면서 우리나라를 본받고자 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네. 저출산 현상은 배우고 싶지 않다. 타산지석 삼아. 그렇죠. 예, 베트남은 지금 현재 그런 그런 상태예요. 상황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 생산 이게 가능 더 인구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뜻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근데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989년에는 베트남의 전체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가 56%였는데 그다음에 2015년에는 68%까지 오르긴 했어요. 굉장히 올랐죠. 근데 지금 약간 내려가긴 해요. 그러나 매년 130만 명 이상이 지금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많게는 150만 명, 적게는 130만 명 이상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탄탄하네요. 이런 탄탄하죠. 숫자만 그렇죠. 따져보면. 네. 우리나라에 2018년 기준으로 몇만 명 태어났는 줄 알아요? 8만 명? 8만 명은 아니에요. 80만 명? 32만 명. 아 진짜요? 예, 32만 명. 완전 저출산이네. 자, 근데 이 저출산에 그걸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91학번들 있죠. 예. 91학번들이 1972년생이잖아요. 네네네. 예, 1972년생들이 몇만 명 태어났었게요? 72년생이면 160만. 160만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160만까지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의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3배예요. 3배가 넘어요. 100만 명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만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40대 인구가 약 8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850만 명이라고 하면 1년에 거의 80만 명 이상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고. 지금 40대 인구가 그렇게 그쵸. 형성돼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안 태어나잖아요. 네. 예. 제가 그 저희 딸 초등학교 보내려고 요즘에 막 알아보는데 제가 다닐 때 정원이랑 네. 요즘 정원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 다닐 때도 네. 학번이 뭐 반에 한 60명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 15학급, 17학급씩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한 반에 20명, 30명?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맞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트남에서 매년 130만 명, 뭐 150만 명 태어난다고 하는 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렇다면 베트남에서는 언제 결혼할까요? 베트남 좀 일찍 결혼하지 않나요? 얼마나 일찍 할까요? 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문화가 있지 않았었어요? 20대 때 다 뭐 예. 그래서 서른 제가 넘기지 말자. 대학교 다닐 때도 30대 초반에 뭐 좀 나이 든 선배들이 뭐 소개팅 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웃었단 말이에요. 총각, 조녀. 그래서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남자 여자 나이 더해서 50살이 넘으면은 50이 넘으면은 그건 선보는 거다. 그건 소개팅이 아니다. 지금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훨씬 더 연령을 예. 30을 높게 받네요. 완전 문화가 네. 달랐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딱 그래요. 그렇게 젊게 결혼을 해요. 자, 25세부터 29세의 남자가 53.2%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여자는
79.9%, 약 80%가 네. 결혼을 한 상태예요. 아. 25세부터 29세의 사람들 중에 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거의 한창 싱글을 즐기는 나이 아닌가요? 실수한 사람들 아니면 예, 그렇죠. 남자는 10%, 네. 여자는 24.1%. 야, 완전 차이 난다. 완전 차이 나죠. 네. 그리고 베트남의 초혼 연령도 있어요. 초혼 연령이 남자는 27세, 네. 여자는 23세예요. 진짜 어린 거예요. 야,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그 말 중에 어쩌다 부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쩌다 부모가 됐다. 눈 떠보니 부모가 됐다. 부모가 됐다. 애도 낳았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의 대부분의 이 청년들은 어. 어쩌다 부모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멋 모르고 일찍 하는 경우가 많네요. 예. 하여튼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베트남에는 남아 선호 사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나라처럼 아들이 아니면은 뭐 낙태를 한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거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뭐 기를 쓰게 뭐 애를 쓴다거나 이 정도의 노력을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성의 오히려 사회 참여가 굉장히 높아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신흥국이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주의 그 사회 참여가 굉장히 높은데 72%가 사회 참여를 하고 있고 진짜요. 이건 전 세계 1위예요. 여성의 72%. 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몇 프로죠? 우리나라는 30? 아니요. 54%. 50? 예.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무튼 베트남의 여성 참여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구 구조도 있는데 가구 구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는 지금 평균 가구 원수가 몇 명일까요? 3.8? 오, 굉장히 비슷한데? 네 명? 3.5명이에요. 3.5? 3.5명. 그러니까 3.5명이 한 가구에 사는 평균 수예요. 아이가 하나에서 둘 사이는 있다는 얘기군요. 확실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인 가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인 가구는 또 숫자를 또 확 잡아먹을 테니까. 거의 2명씩은. 예. 그리고 5명에서 6명 정도 사는 가구도 네. 한 22% 정도가 돼요. 음.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서도 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핵가족 시대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는 오산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음.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져 봐야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구매력이 있지는 않고 대부분 요즘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다 빌트인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시장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베트남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다낭이라고. 다낭, 예. 그냥 여행 다녀왔어요. 가족들끼리. 좋아요? 재밌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막 먹으면은 계산서 볼 때 겁나잖아요. 예. 근데 정말 많이 먹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2, 3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예. 물가가 싸긴 싸구나.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왜 예전에 뭐 동남아는 돈 남는다. 동남아 갈 때 돈 돈 남아. 아껴 써야 돼. 돈 남아. 돈 남아. 네, 그런 아재 개그가 있었죠. 아재 개그죠. 예. 예. 그렇죠. 자, 안 웃었네. 아재들을 별로 안 좋아해, 사무실은. 예. 자, 그 지역 분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베트남에는 한 6개 지역으로 나누기는 해요. 그런데 그 6개 지역의 지역 분포가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은 수도에만 약간 더 많이 살기도 하고 호치민. 예. 예. 나머지에는 거의 비슷해요. 왠 줄 알아요? 글쎄요. 일부러 균형 발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호적 제도를 기반으로 한 거주 이동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예외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겠죠. 뭐 직장을 뭐 그쪽으로 구했다든가 뭐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뭐 예외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네. 예. 기본적으로는 그냥 태어난 곳에서 자라야 되나 봐요. 예,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 굳이 수도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어. 이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네. 지금 3,300만 명이고 네. 그 다음에 농촌에 사는 인구는 6,40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호치민, 그 다음에 하노이, 다낭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1,69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을 할 기회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네요. 전 세계의 그 도시와 농촌을 얘기를 했으니까 전 세계의 그 지금 도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48%? 아, 비슷하긴 한데 절반은 넘었어요. 52%예요. 아.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빠르게 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70% 가까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는 이제 메가시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구 한 3천만 명 이상의 도시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도쿄예요.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사실은. 근데 뭐 서울도 그렇고 북경 또 뭐 남경은 아니고 이제 어디죠? 밑에 베이징 밑에 상해, 그렇죠? 상해, 북경과 상해. 상해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으로 보면 북경과 상해에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거든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몰리게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도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텐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베트남에서도 인구가 빠르게 늘기는 하겠죠, 도시 인구가. 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뭐 그런 시점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렇다면 베트남에는 고령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평균 연령이 이제 30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고령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고령화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잖아요. 777만 명이에요. 아, 또 예. 그러면 인구 중에는 몇 퍼센트 정도? 7%? 8% 정도 8%? 되는 8%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2024년이 되면 900만 명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2029년이 되면 1,130만 명이에요. 아, 또 고령화는 점점 또 느는 추세네요. 예, 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 세대가 많긴 하잖아요. 그죠? 네. 젊은 세대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고령층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령층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 네, 네. 예,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구조가 한 나라 있기는 해요. 어디죠?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가 비슷해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그 고령화 국가들한테 이제 뭐 국민적 캠페인의 느낌으로 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 합니까? 음. 행복하게 오늘을 즐깁시다. 술 먹고 담 피고. 음. 행복하게 오늘을 즐기다가 미련 없이 떠납시다. 라는 거를 표처럼 해서 하자면은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 프로 야, 보건복지부에서 경고 날라와. 아무래도 또 사군 씨 오늘 잠이 좀 덜 깬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런 캠페인은 얼마든지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예, 좀 부드럽게 한다면. 네, 예. 아니 근데 그 어르신들이 좀 화내실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시면.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좀 고령화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3명 중 1명이다.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2019년서부터는 연 100만 명에서 80만 명씩 은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잡으면 1954년부터 1975년생까지를 따져요. 근데 이 세대가 177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1770만 명 정도가 앞으로는 이제 2019년서부터 매년 100만 명 또는 80만 명씩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은퇴를 하는 그 인구들이 네. 사실은 은퇴를 할 때 보통 서민들은 집 한 채 뭐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중산층이라고 하면 뭐
아파트 하나 있고 네. 은행 통장 잔고 좀 있고 퇴직연금을 받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그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치킨집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35,000개가 넘어요 이미. 너도 나도 차리니까. 너도 나도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체인점들을 벗어나면 사실 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요즘에 그 작은 돈이라도 베트남에서 뭔가 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베트남은 그렇게 수익이 빨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베트남에도 밀레니얼 세대가 있어요. 상훈 씨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베트남 친구들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은 공통된 특성들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가도 똑같아요. 네. 그들도 스타벅스 가고 네. 뭐 아이폰 좋아하고 뭐 이런 뭐 유튜브 좋아하고 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다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베트남에서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워라벨? 그 단어 뭔데? 그래. 우리가 요즘에 워라벨 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노력해야만 사회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아주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아직 말이에요. 기름기가 덜 묻은 건가요? 아, 그렇죠. 때가 덜 묻었다고 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한참 일해야 된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거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또는 사회에서 성공한 부모의 자녀일수록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네요, 진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네. 그 다음에 소셜리제이션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제가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하면 뭐 사회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피임약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면 피임약이 별로 좋지 않다 베트남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컨대 어느 제약회사의 피임약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전국에 있는 인구국 지국에 있는 전국의 인구국 지국이 따로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팜플렛과 브로셔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피임약을 싸게 공급해요. 공구를 하는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동구매를 국가 해갖고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베트남에 무슨 아이템을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은 베트남의 소셜리제이션을 타게 되면 베트남의 지정 아이템이 되는 거지. 대박.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좀 되면 말 그대로 대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겠네요. 노리고 있죠. 예, 많이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왜 우리나라 음료수도 이렇게 많이 뭐 즐기고 하잖아요. 네, 뭐 케이팝 문화라고 해가지고. 근데 특이한 것은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좋아하는 거지 메이드 인 베트남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공장을 이전해갖고 뭐 싸게 하겠다. 이거는 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인건비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 나라에서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고급 인재들은 항상 어느 나라나 가나 가격이 비싼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베트남 하면 딱 떠오르는 풍경들이 오토바이 막 수백 대가 그냥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 풍경이 그냥 단순한 그날의 풍경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삶을 영위하는 맞아요. 네, 이들의 어떤 성실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좀 부지런한 생각하고 모습들. 그리고 베트남하고는 어떻게든 친하게 좀 지내서 이 경제 발전이 그들이 같이 갈 때 우리도 좀 같이 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뭐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있다.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저부터 갈까요? 네. 저는 쌀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나도 골랐는데.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문화 교류도 중요하고 이런 음식, 쌀국수, 뭐 분짜. 맞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죠. 쏨땀. 짜죠. 짜죠. 쏨땀은 태국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서 베트남 문화를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있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베트남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열렬히 베트남을 응원했어요. 또 마침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중국 감독님은 히딩크. 히딩크. 베트남 감독님은 박항서. 히딩크 욕 엄청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래갖고 그 뽀록이었냐 그거. 예.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잘했구나. 이게 또 네덜란드 정부에서 경고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베트남. 우리가 이렇게 강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또 뉴스에서 굉장히 베트남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만 해도 분명히 주목해야 될 이유는 있는 것이다. 충분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가보시고 확인을 하고 우리도 본받을 점은 꼭 본받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서로 또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님에게 시원한 그 상식 꼬리곰탕 한 그릇 제대로 먹은 것 같아요. 진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바캉스는 바캉서의 나라 베트남으로 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예약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30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